1776년 조선의 심장부인 궁궐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복수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갓 즉위한 젊은 왕정조는 피눈물을 삼키며 24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었죠.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 영조가 가장 총애했던 후궁 수계문씨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새로운 왕의 첫 번째 숙청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수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 고정과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찬바람이 궁궐의 기왓장을 스치던 1751년의 추운 겨울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창경궁에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조의 맏아들이자 이미 세상을 떠난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유난히 아꼈던 며느리의 죽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국사를 뒤로하고 친히 며느리의 빈전, 반댄을 찾아 곡을 하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물은 빈전을 가득 채웠고 모든 이들이 그의 슬픔에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슬픔과 애도의 공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빈조 씨를 생전에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누이로 그저 묵묵히 주인을 섬기던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영조의 눈에 문득 상복을 입은 이 젊은 궁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조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도 자신이 상주라는 사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문씨에게 승은, 정은, 즉 임금의 하룻밤 총애를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의 도덕관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 기간에 그것도 죽은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궁중법도를 넘어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고 대신들과 왕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18세의 감수성 예민한 청년이었던 사도세자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 복잡하고 참담했습니다. 형인 효장세자가 일찍 죽은 뒤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이제는 형수의 상중에 아버지가 보인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여린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에게 문씨의 등장은 단순히 아버지의 새로운 후궁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자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도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주위의 비난과 우려 섞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씨에 대한 그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죽은 며느리 현빈조 씨가 사용하던 처소까지 문씨에게 내어주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1753년 2월 문씨는 정식으로 내명부 정사품 소원 짜오윤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조가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 유보를 찍으라고 명하자 승지 윤광희는 차마 받들 수 없는 명령이라며 왕의 면전에서 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조정의 신하들조차 문씨의 등장을 얼마나 부당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불러 강압적으로 어보를 찍게 했고 문씨의 책봉은 그렇게 얼룩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씨에게 오히려 자신의 뒤에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 그녀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문씨는
1753년 3월에 첫째 딸 화룡옹주를, 그리고 이듬해인 1754년 5월에는 둘째 딸 화기롱주를 낳으며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연이어 어여쁜 딸들을 얻게 된 영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문씨에 대한 사랑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문씨는 더 이상 과거의 조용하고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검은 야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단순한 부귀영화를 넘어 조선의 권력 그 자체를 손에 쥐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 즉 사도세자가 머무는 곳의 별감들과 은밀히 내통하며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주변 인물들을 돈과 직유로 매수하여 사도세자의 사소한 습관, 대화 내용, 심지어 잠꼬대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동궁전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문씨 남매의 소나귀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문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들을 그냥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도세자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며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 영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혀끝에서 나온 말들은 달콤한 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어젯밤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전하의 정책을 비웃었다 하옵니다. 세자께서 저를 보며 근본도 없는 것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교만하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와 같은 거짓 보고는 매일같이 영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본래 의심이 많고 엄격했던 영조는 아들에 대한 불신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훗날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는 피눈물로 쓴 회고로 한중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문씨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망한 여우 같은 계집, 요녀, 연유이라 칭했고 문성국을 간사한 역적, 간적, 젠자이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는 비극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세자빈의 절규였습니다. 문씨의 모함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궁궐에 불이 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문성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조에게 달려가 이것이 모두 세자의 부주의와 불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영조는 진상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도세자를 불러 모진 꾸짖음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비에게 역심을 품은 죄인 취급을 받은 사도세자는 극심한 절망과 모멸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궁궐뜰에 있는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씨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만 둘을 낳은 것을 늘 한탄하던 그녀는 급기야 궁 밖에서 사내 아이를 몰래 들여와 자신이 낳은 왕자인 것처럼 속이려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역죄를 꾸미기에 이릅니다. 문씨는 은밀히 오빠 문성국에게 명하여 사가에서 갓 태어난 건강한 사내 아이를 구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이를 궁으로 몰래 들여온 뒤 거짓으로 해산의 고통을 연기하고 모두를 속여 왕자, 왕즈로 둔갑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왕실의 혈통을 더럽히고 국본을 흔드는 대역죄 중의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이 끔찍하고 대담한 계획은 실행 직전에 당시 영의정이던 이종성, 리종성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종성은 문씨 남매의 불온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증거를 찾아내어 왕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를 수포로 돌렸습니다. 문씨는 평생의 수권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영조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문씨는 더욱더 영조의 총애에만 의지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하늘을 찔렀고
이제는 감히 내명부의 어른들에게까지 그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표적은 바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 바른 리 씨였습니다. 영빈이 씨는 품계가 정일품 빈 비유로 당시 종사품, 수건, 수예, 이었던 문 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위가 높았습니다.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문 씨에게는 대선배이자 하늘 같은 존재였지만 문 씨는 영빈이 씨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비꼬는 등 무례를 범하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영빈이 씨는 어느 날 문 씨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징벌이었으나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 씨는 곧장 영조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후궁의 눈물에 이성을 잃은 영조는 대노하여 오히려 아들의 생모인 영빈이 씨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문 씨를 건드리는 것은 곧 왕의 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빈이 씨는 더욱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자 당시 궁궐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인원왕후, 런현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인원왕후는 문 씨를 불러 네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한들 어찌 감히 내명부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세자의 어미를 능멸하는가 라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제야 문 씨는 잠시나마 기세를 누그러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 씨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영조의 마음속에서 이미 거대한 독초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영조의 눈에 사도세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을 거역하고 왕위를 넘보는 잠재적인 역적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윤호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영조는 문 씨와 그 일파가 만들어낸 거짓 보고에 완전히 넘어가 사도세자를 폐하여 서인, 슈렌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부자 비극으로 기록된 이모화변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간 굶주림과 더위에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동안 문 씨는 그 앞을 지나가며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11살의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은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고 가슴속 깊이 피맺힌 복수를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던 가장 큰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긴 문 씨의 위세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왕비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당시 좌의정이자 정조의 외삼촌이었던 홍인한, 홍린한, 과영의정 홍봉한, 홍봉한 같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고 노회한 대신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저 굴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주 속에서 쓰러져간 사도세자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손 정조는 문 씨의 모든 악행을 자신의 두 눈과 귀에 똑똑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학문에 더욱 매진하며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775년 영조가 82세의 고령으로 더 이상 정사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세손이었던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대리청정, 다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24세의 젊은 군주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문 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설마 아비의 원수를 갚겠다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를 해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조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건재하는 한 자신의 지위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연회를 열고 사치를 부리며 정조의 등장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일한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52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장수왕 영조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씨를 지켜주던 가장 단단한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영조의 승하와 동시에 세손 이산 이 조선의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에 선 24세의 젊은 왕의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즉위식에 참석한 문씨를 향해 아주 잠시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강렬하게 머물렀다 사라졌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즉위 당일 밤 자신의 최측근 신하들을 침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피로 쓴 것처럼 보이는 한 장의 교지를 내밀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의 첫 번째 명이다. 지금 당장 역적 문씨 일가를 추포하라.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의 24년간 묵혀두었던 복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교지를 내려 문씨의 모든 자기를 삭탈하고 수기가 아닌 일개 궁녀 시절의 신분인 문녀, 문유로 강등시킨 뒤 그녀가 살던 화려한 궁에서 내쫓아 스자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동시에 문씨의 오빠 문성국을 잡아들여 노비로 만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문씨의 늙은 어머니는 멀고 험한 제주도로 보내 관노비로 삼으라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르던 문씨 일가의 권세는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조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씨를 단순히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의 죄악을 온 백성 앞에 낱낱이 고발하여 역사에 영원히 새기고자 했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문씨의 죄상을 상세히 기록한 장문의 교지를 직접 작성하여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 교지에는 문녀는 요사스러운 말로 선왕, 영조를 현혹하고 무고한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대역죄인이다. 낙선당 화재 사건 역시 문성국이 꾸민 짓이었거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으셨다라는 아들로서의 피맺힌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지가 반포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 문씨는 죄수들이 타는 허름한 가마에 태워져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던 그녀의 마지막 길은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조정 대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문씨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문녀의 죄는 하늘과 땅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당장 사약을 내려 그 죄를 물으소서. 이런 대역죄인을 살려두는 것은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오니 즉시 형을 집행하시옵소서. 조정은 연일 문씨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 신하들은 죄인의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기롱주 이미 사망해 자기를 삭탈하고 그들의 남편과 자식들까지 모두 처벌해야 마땅하옵니다. 라며 문씨의 흔적을 왕실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정조는 냉혹한 복수자이면서도 동시에 현명한 군주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옹주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단호히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두 옹주는 선대왕 영조의 고륙이며 어미가 흉계를 꾸밀 당시에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다. 죄 없는 이모들을 벌할 수는 없다. 정조는 이처럼
자신의 이모들을 감싸며 자비를 베푸는 듯했지만 문 씨에게는 단 한 조각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즉시 사약을 내리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잠시 미루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국상, 곡송,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왕의 장례 기간에 선왕이 아끼던 후궁을 죽이는 것은 아들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나긴 영조의 국상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성 밖 외딴 집에 유폐된 문 씨는 매일 밤 죽음의 공포에 떨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0일 영조의 3년상이 모두 끝나자 정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부도사는 지금 즉시 사약을 가지고 죄인 문녀에게 가서 과인의 명을 집행하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금부도사와 의금부 나졸들이 사약 사발을 들고 문 씨가 유폐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비단옷과 값비싼 놀이개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때 묻은 소복 차림으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약 그릇이 그녀의 앞에 놓이자 비로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검고 끈적이는 죽음의 액체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지난날의 영광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뒤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도세자에 대한 아주 뒤늦은 후회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문 씨는 결국 차가운 사약을 모두 들이켰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침표이자 한 아들의 피 맺힌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씨가 사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정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24년간 꿈꿔왔던 복수를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 한들 그리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가차없는 철퇴가 내려진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문 씨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가문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위, 즉 화령옹주의 남편인 심능건, 젠넝제는 장모인 문 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5년 전에 요절한 화기롱주의 장례식에 10만 냥이라는 막대한 돈을 쓴 것까지 문제가 되어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조의 보호 덕분에 목숨을 건진 화령옹주의 삶 역시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역죄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공식적으로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화령옹주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관용 덕분에 순조 시대까지 천수를 누리며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왕위 계승의 불씨를 남기지 않으려는 정조에 의해 아마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 씨의 삶과 죽음은 조선 역사 속 또 다른 유명한 악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인조 시대의 후궁 귀인조 씨, 과일은 저 씨입니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다음 왕인 효종에 의해 결국 사사당했습니다. 두 여인은 왕의 사랑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세자를 해쳤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인조 씨에게는 숭선군과 낙선군이라는 아들들이 있어
효종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위협이 되었지만 문 씨에게는 딸들 뿐이어서 정조에게 왕위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문 씨가 정말 이 모든 비극을 주도한 절대 악이었을까? 혹은 이모화변의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정조와 조정 신료들에 의해 그녀의 죄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노론이나 소론 같은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일개 궁녀 출신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중록에 기록된 해경궁 홍씨의 생생한 증언과 무엇보다 아들로서 모든 것을 지켜본 정조의 격렬한 분노를 생각하면 그녀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한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에서 수계문 씨는 왕을 홀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충신인 세자를 모함한 요녀의 대명사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천한 궁녀의 신분에서 왕의 총애를 발판 삼아 종일품 수기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비록 그 방법이 그릇되었을지언정 그녀 나름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권세는 영조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둘째,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도세자에게 가했던 모함과 조롱은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인 정조에 의해 몇 배나 더 혹독한 대가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가슴에 맺힌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11살 소년의 마음에 새겨진 복수심은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칼날처럼 벼려져 마침내 한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피의 복수를 통해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의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 합니다. 문 씨는 순간의 권력에 취해 자신의 본분을 잊었고 결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악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복수극 수계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교훈을 주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